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을 하는 법률, 시행규칙 별표, 결지서식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 그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 사용이 가능한 자재다 아니다를 우리가 자기 주관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심하면 유기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도 잘못 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재, 그거를 거기 목록을 다 제시해 줍니다. 또 거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재도 또 표시도 해줍니다. 그래서 축산부산물 사용하는데 이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그 기업형 그 축산 사용 금지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인분료 사용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용 못할까요? 인분료. 인분은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그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물질인데 이 사용 조건에 보면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또 이 엽채류 등 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 이런 그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숙돼서 발효된 것을 이 토양에 밑거름으로 기비를 넣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위에다가 그걸 뭐 같이 뿌려준다. 뭐 이런 거는 사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분료도 사용 가능한 자재입니다. 여기 보면 별표 1, 제7조 관련 별표 1에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거기 가해 농林산물, 1번의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서, 2번은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 나 축산물은 이 유기화학사료 제조용 단미, 자재중 단미사료, 또 여기는 보조사료,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률하에서 허용된 자재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2장 유기농업과 토양관리. 이제 유기농업입니다. 이 범친환경 농업에서 유기농업 쪽으로 이제 범위를 좁혔습니다. 유기농업의 기본은 비옥한 토양으로부터. 일반 관행농업은 어떻죠? 척박한 토양에도 작물 심고 거기다 화학비료, 작물 요구도에 맞춰 공급해줍니다. 비료 뿌려줍니다. 그러면 작물 생육에 필요한 그 영양분 공급받습니다. 근데 화학비료는 또 이 작물이 특히 질소 같은 거는 작물 생육이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포벽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식물체가 아주 연약해집니다. 또 우짜라죠. 도장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병해충에 만연돼 있으니까 또 농약을 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뒤이어서 농약이 또 뒤따라 다닙니다. 이것을 이제 고투입 농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농업은 언젠가는 더 이상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자. 왜 이 친환경 농업이고 그 중에 이 농약 비료, 화학 비료까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목록까지 공시되어 있는 게 유기농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업은 이 화학 비료 사용 금지됐으니까 토양이 비옥하지 않으면 유기농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토양입니다.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서 병해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생산을 생육을 보호해주는 게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유기농업은 비옥한 토양, 그 다음에 윤작,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뭐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 또 유기가공식품, GAP 인증심사원으로 선고되면서 이제 인증심사를 하고 있는데 유기농 피지가 이렇게 다 수탈해 갑니다. 수탈 농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유박이나 좀 뿌려줍니다. 이런 유박이나 이런 것 좀 뿌려주고 이 자기 부산물이나 이런 게 토양에 환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유기농이 좀 어렵습니다. 수량이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옥한 토양이 가장 이 유기농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농과 토양관리, 토양의 생성 발달과 작물 생육. 토양이란 각 지각의 가장 윗분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물질이다. 암석의 풍화산물인 작은 유기물 입자 동식물에서 유래된 유기물 및 이들 고체 입자세에 채워진 공기와 수분. 그러니까 토양은 거기에 있는 무기,
무기물 입자와 또 토양 동식물에서 유래된 유기물, 또 그 사이에 공국에 채워진 공기와 물, 이게 토양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들입니다. 이 토양은 식물을 기계적으로 지지하고 토양이 없으면 식물이 지탱할 수가 없죠. 수분과 양분을 저장 공급해주는 자연 매지다. 뭐 일부 수경 재배에서 뭐 토양 없이 재배하지만 그건 인위적으로 다 지지를 해줘야 되죠. 하지만 토양에서는 자동으로 토양이 식물을 기계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뿌리가 토양에 있으면서 이 토양이 식물을 지탱해주죠. 토양을 또 확대하면 입자 사이에 공간을 볼 수 있는데 공간 사이에는 수분과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 토양 3상. 토양의 고상, 액상 비율의 기상의 비율이다.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이 비율은 모래, 이사, 점토의 비율과 또 그 사이에 있는 유기물 함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탭을 주고 신강하면 고상이 줄어든다. 토양 3상의 비율은 이 용적, 밀도, 공급률, 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공급률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공급률이 적당히 있어야지. 공급이 없으면 통기성이 나빠지고 수분 보유력도 없어지죠. 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공급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토양이 이렇게 무기물이 50% 정도 차지합니다. 무기물 중에는 이 고체 입자가 50% 차지하는데 그 중에 이 무기 입자가 45%, 유기물이 5%. 이런데 이 유기물 5% 정도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토양이 척박합니다. 유기물 1%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토양 척박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유기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식물이 충분한 생육하기 좀 어려운 이런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 고체 입자, 고상이라고 하죠. 고상은 무기물과 유기물, 이 고체 덩어리가 합쳐져 있는 게 50%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공극인데 그 공극에는 공기하고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50%, 25%, 25%. 이때가 식물 생육이 가장 알맞은 토양 상상인데 건조시에는 이 공극이 이 기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건조하면 이 액상은 자꾸 줄어듭니다. 근데 또 우기에 강우시에는 이 기상은 좁아들고 액상이 많아집니다. 이 50%는 서로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거나 강우시에는 이 공기층이 굉장히 적어지고 건조해지면 이 액체 수분의 함량이 아주 적어지죠. 또 쉼터로 갈수록 수분 함량은 높아집니다. 공기 함량은 적어지죠. 또 표층으로 올라올수록 공기 함량은 높아지고 수분 함량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위치나 또 토양 조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가변성입니다. 기후에 따라 틀려지고. 토양 삼상의 의의. 토양 삼상은 고상, 액상, 기상이라고 그랬죠. 가장 알맞은 토양의 구성은 고상 50%, 기상 25, 액상 25%. 이 고상 50 중에는 유기물이 함량이 한 55% 정도는 돼야 작물 생육에 좋다. 그 다음에 일반 이 무기 입자들은 45% 정도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양이 척박해서 1%가 넘기 어렵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식물 생육적의 토양 상상의 구성 비율은 양분과 물의 보유량, 산소 공급량, 뿌리 발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상의 비율이 낮은 토양일수록 감자공학, 무기물 생육은 유리하다. 토양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퇴비 등의 유기물을 첨가한다. 고상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 공극이 많다는 겁니다. 거긴 수분과 공기가 많이 함유될 수 있죠. 통기성, 배수성, 보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이런 작물이 땅속 작물들은 이 공극이 클수록 유리해집니다. 환경적 측면에 의해 고상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크다. 고상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 공간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의 이동 속도도 빨라진다. 또 토양 자원력, 작물 생육. 토양은 작물 생장의 배지다. 아까 설명드렸죠. 토양의 기능은 작물 뿌리를 내리고 생장할 수 있는 기계적 지지작용이다. 물과 양분을 저장 공급해준다. 토양 수분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분입니다. 또 무기양분도 또 토양에는 그 무기양분인데 이것도 또 수분에 용해가 되어야 됩니다. 가용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식물이 이 영양분, 수분을 흡수할 때 무기 양분도 같이 상승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이동해서 각 부에 공급이 되고 수분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적으로 그냥 증발돼 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이 식물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인자입니다. 식물체 구성원소면서도 또 각종 양분을 공급해주는 양분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올라갈 때 거기에 용해되는 이 식물에 필요한 무기양분도 같이 상승 이동해서 식물체에 공급이 됩니다. 또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 교환 기능. 그래서 그 공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가 있죠. 그 땅 속에는 산소를 이 식물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원이 되는 거죠. 토양 비옥도, 작물의 생명에 필요한 생육에 필요한 적당한 양분을 적당한 양으로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는 토양의 질, 이게 비옥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분이 적당하게 균형 있게 분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높으면 오히려 무기양분이 너무 높다면 이 생리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해야 됩니다. 과유불급이죠. 너무 많이 공급해주면 오히려 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습니다. 토양 생산 능력, 지력이라고 그러죠. 작물 생육에 관련은 토양의 능력, 생산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토양 단면을 보면 토양의 지면을 수직으로 자를 때 모함으로부터 토양이 형성된 토양 생성 작용을 어느 정도 구분되는 층. 그래서 수직으로 짜졌을 때 여러 층이 형성됩니다. 단면을 생성 유래, 인자의 작용을 알아내고 토양의 무리 형태를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리가 이 오탑입니다. 무기 형태입니다. 토양 단면을 관찰하면 토양의 색이나 성분, 성질, 구조 등이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토양 단면을 구성하는 층은 깊이에 따라 위로부터 5층, A층, B층, C층, R층. 5층은 유기물층, 요건 용탈층, 또 집적층, 또 요건 모재층, 모함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층으로 구별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기물층. 토양에는 이 동식물의 사체가 토양 표면의 표층에 존재하죠. 이거를 미생물이 분해해서 무기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표층은 유기물층이다. 이 무기화된 이 무기물은 하층부터 자꾸 이동하죠. 그래서 용타층이고 B층에서 다 집적이 됩니다. C층은 이 암석, 모함이 풍화된 풍화산물입니다. 이게 이 모재죠. 그래서 이 모재층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암석이 있는 암반층이죠. 그래서 모함층, 암석층이라고 해서 토양은 이 5개 층으로 분류합니다. 작물 생육과 유기, 영양, 무기화물질에서 리비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리비라는 그 학자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식물은 유기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토양에 있는 무기물질을 먹고 산다. 식물이 필요한 무기화물질이 있다. 그래서 무기물을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양액재배 이론적인 토대도 이분이 마련해 준 겁니다. 양액재배는 화학비료, 무기물만 가지고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양액재배, 수경재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수경재배, 양액재배도 혼동해서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용어다. 수경재배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경재배, 양액재배 똑같은 용어입니다. 리비가 주장한 이론이다. 작물 생육과 영양. 채소 양분율. 작물의 생산은 가장 부독되기 쉬운 무기성분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 채소 양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양분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아무리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양분 하나가 부족되면 작물의 이 생산량 그 부족된 성분에 지배를 받는다. 아무리 많아도 그게 부족하면 생산량 그 이상 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량을 늘리려면 그 부족된 원소를 보급해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게 채소 양분율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적으로 다 존재해야 되는데 특정 양분 하나가 부족되면 수량은 전체적으로 그 부족된 인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 양분율입니다. 식물은 영양분의 직접적인 유기물은 직접적인 공급원이 아니라 간접 공급원이다. 이거는 미생물이 다 분해해서 무기화시켜주면 식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유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입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생산자가 유기물을 영양으로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토양에는 온갖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기화시켜주면
다시 무기물로 되면 식물이 그걸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은 생산자, 유기물을 만드는 생산자다. 동물은 소비자입니다. 식물이 생산한 유기물을 먹고 생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과 동물이 고사하면 이 사체는 토양에서 미생물이 다시 무기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환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식물, 그 다음에 소비자 동물, 그 다음에 환원자 미생물. 그래서 이국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환원자가 다 균형이 맞아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유기물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무기화된 무기물을 이용한다.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공급원이나 간접 공급원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 이 퇴비를 넣어줬다면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그 양분이 아닙니다. 식물은 퇴비를 못 먹습니다. 그 대신 미생물이 그걸 먹습니다. 미생물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자기네 생명체가 이어가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먹고 난 이 폐기물은 토양에 그대로 환원됩니다. 그게 이제 무기물입니다. 그거를 식물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 이제 물리라는 사람은 식물의 생산량은 생육에 필요한 여러 인자 중에서 공급률이 가장 적은 인자에서 지배된다. 이 채소 양분율보다 넓은 의미로 다시 이 물리라는 사람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원소, 무기영양소는 이 리비는 무기영양 이 17가지 원소 중에 하나 특정 원소가 부족되면 부족된 식물의 생산량은 부족된 원소에 지배된다. 그런데 영양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라는 이 학자는 좀 더 넓은 범위에 거기에는 또 환경이 있습니다. 공기 환경, 수분 환경, 뭐 여러 가지 또 토양 환경도 있고 여러 환경이 있죠. 그래서 이 물리는 그 여러 가지 환경과 무기양분 어느 하나가 불량해도 그 불량한 인자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날이 추워진다. 그래서 추워서 또 아니면 뭐 강우가 지속돼서 강업을 못했다. 그럼 그 못한 날만큼만 일자만큼은 수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그 인자 여러 가지 환경 인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느 양분, 온도, 수분, 광선 이 하나가 부족해도 그 작물 수량은 이 부족된 인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 DB는 양분 하나에 공급을 했었죠. 근데 우리는 넓은 의미의 이 이론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작물의 필수원소. 리비가 한 그 무기영양소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은 이 17가지 원소, 다량 원소, 질소, 탄소, 수소, 탄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 세 가지가 다량 원소입니다. 식물이 이 1000ppm 이상의 많은 양을 요구한다 해서 다량 원소입니다. 또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또 붕소, 이건 염소죠. 니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요거는 작물이 100ppm 미만의 작은 양을 요구한다 그래서 미량 원소입니다. 그렇지만 미량 원소라도 식물 요구대에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생육은 부족된 원소에 지배를 받죠. 결국 그 부족된 게 공급이 안 되면 끝끝내 결국 그 식물은 생장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해 주는 게 이제 12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17종의 그 무기 원소에 의해서 작물은 생육된다. 그래서 이 그 중에 다량 원소 중에 탄소, 수소, 산소 이게 전 식물체 96%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미량 원소가 이게 거의 뭐 4% 되다시피 그 중에 극미량이 이게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극미량 원소는 뭐 이 존재량은 아주 적지만 이게 없으면 식물은 생존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량 원소 필수 원소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식물도 이 17가지만 있으면 어떤 식물도 다 완벽하게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작물 생육 요구도에 맞춰서 이 비료 형태로 공급해주는 게 양액재배입니다. 수경재배. 그래서 이 물에다가 이 원소를 요구대에 맞춰서 공급해서 식물 뿌리에다 공급해주는 게 그게 이제 수경재배입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는 무기원소만 가지고 재배하는 것이죠.
수경재배는 유기농업에서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유기농업은 토경재배, 토양에서만 생육해야 유기농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은 토양에서 자라야 됩니다. 근데 무농약 농산물은 이 토양에서 자라는 양액재배 일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토양을 바탕으로는 양액재배, 무농약에서 인정해주고 또 이 시설에서 양액재배하는 것도 다 무농약 인정 내줍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양액재배는 무농약까지는 인정을 내주지만 유기농업에서는 인증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과학비료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기농업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전통적인 이 생산 방식인 콩나물, 숙주나물 이런 거는 수경재배지만 그거는 유기농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유기농업에서도. 대신 거기에 과학비료나 생장조절제를 첨가하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거기다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주어서 길러내면 그거는 콩나물, 숙주나물, 유기콩나물, 유기숙주나물 인정해 줍니다. 그거는 토경이 아니라도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전통적인 재배 방식이다 해서 인정해 줍니다. 필수 원소의 조건. 작물의 상한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소다. 아까 필수 원소 17가지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왜 필수 원소냐? 상한을 완성하는데 반드시입니다. 필요한 원소다. 그 특정 원소가 17개 중에 어느 한 소가 결핍되면 그 식물은 상한을 완성할 수 없다. 그 부족되면 결국 생리장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용 기작이 또 특이해서 그 하나가 어떤 거 17개가 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원소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 질소가 모자란다. 질소 대신 뭐 다른 걸 좀 공급해줘 본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칼륨이 부족했다. 칼륨이 없다. 딴 거 칼륨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딴 걸 줬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17가지 원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로 비슷한 원소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 결핍증은 각 원소만 특별한 성질로서 부족한 원소로 공급해야 정상 생육이 가능하다. 또 식물 환경 조건에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필수 원소는 식물 영양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원소다. 그 영양 원인입니다. 17가지. 그래서 그거는 식물이 어떤 형태로든 공급이 돼야 되는데 유기농업에서는 퇴비 형태로 공급해서 이 미생물이 분해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화학비료로 직접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퇴비는 간접적인 영양원이죠. 영양 공급원입니다. 필수 원소 중에서 이제 이동성이 좋은 원소가 있고 이동성이 나쁜 원소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흡수했을 때 각 부위로 이동이 잘 될수록 좀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 또 그것이 또 좋은 점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체 내에서 흡수했을 때 이동성을 이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이 쉬운 원소, 질소, 인, 칼륨, 뭐 질소, 인산, 가리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서는 뭐 가리, 칼리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칼륨이라고 하죠. 포테슘. 그래서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이건 고토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 옆에 꼭대기 쪽에 생장점 있는 쪽에 양분이 부족하면 식물은 뿌리에서 공급이 안 되면 아랫잎에서 상위 옆으로 위에 옆으로 이동이 옵니다. 양분이. 그래서 뿌리가 충분하지 않던가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 아래 잎에 있는 부분 이 양분들이 이 꼭대기 생장점 쪽으로 이동합니다. 상위 옆으로. 그러다 보면 하위 옆은 영양분이 없으니까 고사되죠. 낙엽이 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동이 좋아서 다 그 상위 옆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동이 어려운 원소가 있습니다. 칼슘, 황, 붕소, 철, 구리, 몰리브덴. 칼슘은 석회라고도 하죠. 황, 그 다음에 붕소, 철, 구리, 몰리브덴. 이것들은 이동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서도 흡수 이동이 더딘데 또 식물체 한번 이동하면은 그 자리에서 불용의 화합물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합물이 생성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동이 안 됩니다. 상위 옆에 영양이 부족해도 이 원소들은 이동이 안 됩니다. 결국 결핍 증상이 상위 옆에서 나타나죠.
이동이 쉬운 거는 결핍 증상이 하위 옆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상위 옆에서 나타납니다.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핍 증상이 요거는 하부에서 나타나고 요거는 상부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생장이 완성되는 부위, 새순, 정화, 이 생장점 이쪽이 이 생장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공급을 해주려면 가장 그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좋은 게 이제 옆면십이죠. 그래서 수용성 칼슘, 특히 이겁니다. 또 붉은소. 이 두 가지는 이 수용성 비료 형태로 해서 이 위에다가 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부에 옆면십을 해주면 이 부족된 원소를 임시방편으로 다시 공급을 해줄 수 있죠. 생장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칼슘이나 붕소 이거는 옆면12 제재로 많이 공급이 돼 있죠. 또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자재로 또 공급되어 있는 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목록 공시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기농업에서도 이걸 사용해서 옆면12로 해서 이 결핍 증상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성이 나쁜 비이동 원소는 그래서 긴급하게 이 회복이 필요한 그런 작물은 이 옆면십에서 직접 잎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옆면십을 하면 거기서 흡수해서 필요한 영양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유기농업에서 무기 영양소 공급원은 화학비료가 아닌 퇴비 등 유기물을 넣어주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유기농업에서는 이 무기물, 화학비료 이거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가 본의 아니게 극미량이라도 공급됐다면 그것은 인증이 취하될 수밖에 없죠. EC, Electrical Conductivity, 전기 전도도, 토양에 그러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 뭐로 알아야 되나요? 눈으로 봐서 알기 어렵습니다. 또 먹어봐서도 모르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 여기 영양분이 얼마 있는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토양은 퇴비를 넣어주면 미생물이 다 무기화시켜준다 그랬죠. 무기물, 필수 원소 17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원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물체 잎을 분석해보면 60가지 이상의 원소가 검출이 됩니다. 그게 다 토양에서 공급받은 겁니다. 필수 원소 외에도 다 그냥 본의 아니게 공급이 되는 게 많이 있죠. 따라 돌아가 친구 따라 강남간다 식으로 많이 상승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는 그 무기원소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음이온, 양이온, 음전기를 띈 것도 있고 양전기를 띈 것도 있습니다. 음이온, 양이온. 그래서 음전기, 양전기를 다 띈 게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전기를 통해 주는 전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 한쪽에서 전극봉을 꽂으면 음극, 양극 있죠. 그러면 순수한 증류수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터져. 그래서 EC라는 거는 이 전기 전도도인데 이 무기양분이 없으니까 전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양분이 많을수록 전기는 많이 통하죠.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계가 EC메타라고 있습니다. 이 염료 농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극봉을 거기다 이 용액에다 담궈 놓으면 토양에 실을 떠서 이 증류수에다가 흔들어서 용액시켜 놓고 거기다 전극봉을 담그면 무기물이 많으면 이 EC메타의 바늘이 많이 올라가죠. 적으면 바늘이 적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양에는 무기, 양분 측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EC라고 합니다. 전기 전도도. 근데 이 EC라는 건 이 통에 있는 염류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거를 확인하는 건 전기 전도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EC메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과 염류가 결합된 염류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토양 내가 무기물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비료보다 이제 무기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특히 시설 재배에서는 질산 대질소를 대표한다. 시설통에서 또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료는 특히 질소는 공기 중에 78% 대략입니다. 공기 조성은 조금씩 변화가 되죠. 지역별로, 위도별로 조금씩 틀리고 계절별로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수학처럼 딱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표시를 많이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질소는 대략 한 78% 정도가 있는데 어느 책에 뭐 79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정답이죠. 그래서 이 질소한테 이 질소 성분이 78% 정도 공기 중에 있는데 이거는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질소가 아닙니다. 식물이 직접 이용하려면 질산태, NH4 플러스 이온, 또 암모늄태. 제가 지금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암모늄태, NH4 플러스 이온, 또 질산태, NO3 마이너스 이온. 이 두 가지 형태라면 식물이 흡수 이용합니다. 그 형태 아니면 질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는 이 암모늄태, 질산태 두 가지 형태다. 근데 시설 재배에서는 이 C값이 2 데시시멘트 파 메타. 얘가 적정 염료다. 2 데시멘트 이하, 시멘트 이하를 된다. 근데 염료 농도가 계속 높아져서 이 C값이 4. 이 염료 농도 단위입니다. 4 데시시멘트 파 메타 이상이면 작물 생육 장애를 일으킨다. 염료 농도가 높아서 농도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하가 적정이다. 보통 1에서 2 정도. 근데 높아져서 4가 넘어가면 오히려 작물 생육이 이 장애를 받는다. 그래서 이 C가 토양에 있는 무기 염료 농도 양이다. 얼만큼 많이 있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식물이 이용하기가 좋다 또 나쁘다 판정될 수 있는 거죠. 시설 재배는 토양이 일반 토양과 다른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설 토양의 가장 큰 특성은 강우 차단, 인공 관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이 노지 토양하고 다른 특이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나중에 시설 재배 토양일 때 또 다시 한번 또 거론이 될 겁니다. 논 토양의 이해. 논은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담수한다. 물을 대놓고 농사를 짓는 거죠. 지형적으로 물이 고일 수 있는 저지된 평탄지에 주로 존재한다. 그렇죠. 시설은 물을 진입성이 풍부한 이런 데서 하지 고지대에서는 물 공급받기도 어렵고 또 평탄한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저지대, 평야지대에서 많이 이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평탄지가 논이 많이 존재한다. 담수시 환원 토양이다. 논은 물을 대면은 이 환원 토양, 산화 토양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은 공기 중에 산소가 계속 토양의 그 표층에 공급이 되죠.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긴 산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그 산화 토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 토양이 됩니다. 또 근데 논은 어떻죠? 물을 대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공기가 물에 의해서 토양하고 차단돼 있죠. 공기가 직접 토양에 닿지 못합니다. 물이 차단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는 환원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밭 토양은 산화 토양, 논 토양은 환원 토양이다 라고 합니다. 이 토양이 공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물이 차단하고 있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환원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논은 담수시는 환원 토양이다 라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논 토양의 종류, 평탄지 논, 곡간지, 경사제 논. 그 논은 평탄지도 있고 곡간지. 곡간지라는 건 계단식이죠. 뭐 이 경사지나 거의 같은 의미가 돼 있죠. 또 논 토양은 보통론이 있고 사질토가 있고 미숙론이라는 것은 논으로 만든 횟수가 얼마 안 돼서 논 토양이 이 논에 적합한 논 토양이 아직 채 못 이루어져 있는 토양. 그래서 이 완전하게 논 토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논이 이제 미숙논이라고 하죠. 습논은 요거는 이제 습답이라고 하죠. 습답. 여기 항상 물이 차 있는 논. 염해논 이런 것으로 이 해안가에 많이 있는 논이죠. 이런 데는 염해를 받기 쉬운데 계속 관계술 대지면서 하층토로 물이 내려가면서 염해는 조금 경감되지만 건조시에는 바로 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특이산성논은 특히 이제 황산 이런 황성분이 많아서 강사성이 이루어지는 이런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이 이제 보통 논토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이런 특이한 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논 토양 이해할 때 이 두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통은 사질론, 미술론,
습답이라고 하죠. 이렇게 5가지 설명이 드는데 그 중에서 보통론하고 습답 이걸 많이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리가 양호한 유기재배론. 유기재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풀밭이 됩니다. 유기재배론은 제초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사용 못하다 보니까 결국 논두렁도 풀이 번성하고 논바닥에도 또 바닥에 나오는 제초제를 못 뿌리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피나 이런 여러 가지 수생성 잡초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잡초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유기재배 특히 논토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잡초 제어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만 잡초 제어가 되지 그냥 방치하면 결국 잡초가 우점해서 논농사가 거의 수량이 급격히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서 유기재배논인데 이렇게 깨끗합니다. 근데 관리가 불량한 유기재배논 이런 데가 보면 이게 논인지 밭인지 잡초인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결국 수량도 안 나올 뿐더러 결국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들이 우점하고 있습니다. 강피가. 이 강피가 우점하고 있어서 결국 벼들은 수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건 논두렁 이런 데 바닥은 관리되는데 논두렁 주변이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풍이 안 됩니다. 병해충의 이 근원지입니다. 병해충의 이 소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가 유기재배는 더구나 병해충에 취약한데 서식이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결국 병해충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보통은 특별한 제한인자가 없어서 매년 기상에 따른 작황, 안정성이 높고 보편적인 토양 관리로도 비교적 성공도로 벼를 재배할 수 있다. 평야지대 논은 다 보통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대는 그래서 수량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심경, 객토, 유기물 시험 등으로 수량을 높일 수 있다. 심경은 이제 깊이가리라고 합니다. 깊이가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깊이가리라고 표시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운데 그냥 용어가 있으니까 그냥 썼습니다. 객토는 일부 신선한 흙으로 무기양분이 풍부히 함유된 이런 새로운 흙을 갖다 이 토양 위에다 같이 얹어서 이 로타리 쳐주는 게 이제 객토. 유기물 그러니까 퇴비저주로 또 석회 시험해주는 건 이제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 토양이 많기 때문에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를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객토, 신경, 유기물, 석회 시험 등으로 수량을 높일 수 있다. 사질론 보수영약하고 관계수가 많이 필요하다. 주로 하천변에 있는 논들이죠. 하천변에는 이 사질토가 많습니다. 또 양분 보유력도 약해서 점토 함량이 많은 이런 흙으로 개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질토는 양분 보유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점토 같은 게 양분 보유력이 높기 때문에 점토 함량이 높은 흙으로 개토를 해줘야 됩니다. 또 유기물을 많이 넣어주면 유기물이 나중에 분해되면 이 휴머스라는 그런 물질로 바뀝니다. 그거를 이제 휴머스가 많이 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부식이 많은 논은 양분 보유력이 아주 좋습니다. 수분 보유력도 좋고. 그래서 이 무슨 논이든지 사질론, 미숙논, 또 뭐 특이난성논, 염해논 이런 거 토양 개량으로서 뭐 적절한 것 하면 첫째가 유기물 시용입니다. 어디든지 유기물 시용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유기물 시용은 첫째죠. 그래서 양분 보기를 약해서 점토 함량이 많은 흙을 넣어주고 여기도 또 퇴비를 넣어줘야 됩니다. 미숙은 논으로 사용되고 오래되지 않아 습답화가 되지 않은 논. 유기물과 배추등을 써놓고 신경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통은 사실은 미숙론. 이런 건 주로 곡간지나 경사지 이런 데 이제 이 객답한 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미숙론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습답.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죠. 습답은 지하수가 표층으로부터 50cm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논이다. 그러니까 항상 물이 차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해나 냉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물이 찌면 나오는 게 거의 차가운 물입니다. 지하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냉해를 받죠. 벼는 아열대성 작물입니다. 우리나라 기온에서는 겨울은 생육이 어렵지만 한여름은 우리나라가 또 몬순 지역입니다. 대륙성 기압이라 대륙성 기후라고 하죠. 몬순 지역이고 대륙성 기후입니다. 한여름
더위는 열대지방 못지않게 덥습니다. 또 한여름에 또 많은 강우가 내립니다. 장마가 있어서. 이 변은 진화된 기원지가 중국의 운남성에서 인도의 아산 지방과 사이의 구름지대입니다. 아열대성 작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한여름에는 이 더위가 열대지방 뺨칠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배 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여름에 이 벼들은 그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강우가 내려서 수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된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벼의 재배 적지입니다. 그런데 더위에 아주 강한데 추위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찬물이 올라오면 냉해를 받습니다. 습해는 냉해를 받죠. 또 토양이 환원이 심해서 습답은 물이 차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환원 토양이라고 그랬죠. 산한 토양에 또 논하는 이유는 유기물을 공급해주면 산화 토양에서는 호기적 분해가 돼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원소로 다 분해가 됩니다. 근데 환원 토양은 산소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적 미생물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혐기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화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유해물질인 황화수소나 각종 유기산 이런 유해물질이 또 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물질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습답은 습해나 냉해를 받고 또 유해물질에 또 침해를 받을 수가 있죠. 또 습답에서는 질소는 저해되지 않으나 질소 흡수는 칼륨 성분은 저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의 과부으로 병해가 심하고 추락 현상이 빈번해서 생산력이 매우 낮은 논이다. 추락 현상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추락 현상이라는 초기에는 생육이 왕성해서 그래서 생육 초기에는 생산이 아주 생육이 왕성합니다. 그때 질소는 각 부위에서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원소들은 뿌리 끝에 뿌리털 그 부분에 그 근모부의 끝 부분에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육 초기에는 질소 흡수가 왕성하기 때문에 생육이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생육 후기에 이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라고 식물은 구별을 합니다. 특히 1년생 식물. 그래서 그 영양생장, 생식생장으로 구별하는데 그 분기점이 구별할 수 있는 그 분기점이 꽃눈 분화입니다. 꽃눈이 분화되고 나면 이후로는 식물체 양적 증가는 중지됩니다. 키가 크든지 잎이 나오는 건 중지되고 그 다음에 꽃눈이 발달합니다. 화기구조 발달하고 개화하고 수정, 또 등수 1년의 질적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생육 후기에는 영양생장을 끝나고 이제 생식생장기로 옮겨간다. 그래서 등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육 전기에는 생육이 왕성했는데 생육 후기에는 이상하게 생육이 위축되고 아랫잎이 일찍부터 말라 죽고 또 뿌리는 또 생육이 저하돼서 뿌리는 또 많이 썩어서 또 토양 양분이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무기양분 흡수가 안 되고 또 특히 망간 성분이 많이 부족해져서 이 잎은 또 깨시무늬병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나중에 병에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깨시무늬병이 발생하고 또 생육이 조기에 쇠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을 수량이 그때 또 많이 필요한 칼륨이나 규소 이런 성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또 흡수가 안 됩니다. 뿌리가 다 썩음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필요한 그 칼륨이나 규소 성분이 흡수가 안 돼서 도열병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병해충에도 많이 또 취약해지고 규소는 등속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그게 또 공급이 안 되니까 또 결국 등속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생육이 조기 퇴락하고 그 수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을 수량이 의외로 적어지는 그 현상이 추락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충은 이 추락 현상이 일어나는 논은 주로 습답입니다. 노후하다. 추락 현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논이 추락답,
노후화답이라고 합니다. 노후화답. 똑같은 용어입니다. 추락답, 노후화답. 그래서 이 추락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추락 현상이 이 주로 일어나는 논이 이제 노후화답입니다. 습답, 물 빠짐이 나쁜데 이런 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추락답은 이 철화물이 이 환원이 됩니다. 환원 토양이기 때문에 환원되다 보면 그거는 가용성이 됩니다. 물에 용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습답은 항상 물이 차 있는데 거기서 환원되가 되기 때문에 철화물이 환원되다 보니까 계속 침투에 따라 하층토로 철화물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꾸 철화물이 자꾸 하층토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토에 있는 산화층에서 산화철로 집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표층은 철이 결핍된 회백색 토양이 됩니다. 작토층은. 그래서 이 철이 결핍된 그 회백색 토양은 철이 결핍되어 있다. 또 유기물, 시험된 유기물도 또 환원 산화작용이 안 되죠. 산화 발효가 안 되고 환원이 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인 황화수소가 발생되고 각종 유기산이 발생이 됩니다. 이 황화수소가 또 뿌리싸움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발생하면서 뿌리를 다 침해해서 뿌리싸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물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공기중으로 휘산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황화수소가 뿌리싸움을 일으키니까 각종 양분이 상승 이동이 안 되니까 결국 추락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황화수소가 이 뿌리를 침해해서 뿌리싸움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뿌리싸움이 이제 추락된다. 그래서 이런 이 추락 현상이 일어나는 추락답은 무기물이 부족한 무기 성분이 풍부한 사론 흙을 또 객토해지게 됩니다. 또 거기에 또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고 또 토양 계량제를 투입해주고 또 유기물 넣어서 깊이 심경을 해주고 해서 토양을 개량해주게 됩니다. 습답은. 그래서 습답은 생산량이 떨어지고 노후화답이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답을 추락답, 노후화답이라고 한다. 이제 밭토양입니다. 밭토양의 종류. 밭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노는 같은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죠. 주로 양토, 토심이 깊다. 비배 관리를 잘하면 높은 수량을 얻을 수 있다. 보통밭. 보통 논하고 같은 개념이죠. 사질밭. 주로 모래 함량이 많아서 보수력이 약해서 가뭄을 타기 쉽고 양분 보유율이 낮아서 생산성이 제한된다. 논이고 밭이고 사질은 양분 보유력도 낮고 수분 보유력도 낮아요. 낮기 때문에 결국 인위적으로 공급 안 해주면 수량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숙밭도 똑같은 경우죠. 쉼터 발달이 부진하고 유효토심이 낮아서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한다. 이게 또 미숙밭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관리가 양호한 유기재배 밭 깨끗하게 잡초제도 잘 돼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그 환경도 굉장히 잘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논보다 밭은 유기재 밭이 잡초제가 더 분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밭은 이 플라스틱 멀칭, 비닐을 씌우던가 뭐 볏짚 이런 걸 멀칭해 주는 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과수원 토양에 1년 내내 몇 년씩 이 작물 모가지만 내놓고 다 전체 풀나올 자리 없이 다 이렇게 싸매놨다. 전체적으로 다 멀칭을 해놨다. 비닐로나 부직포 또 뭐 풀 안 나오게 하는 이 방초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전체 다 씌워놓고 식물 모가지만 내놓고 다 기르고 있다. 그 유기재배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유기재배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윤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는 그럼 윤작하면은 그럼 매년 벼 심지 말고 다른 걸 심어야 되느냐? 뭐 다른 걸 심어도 윤작이 됩니다. 콩이나 이런 걸 심던가 뭐 해도 윤작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난 벼를 심어야 되겠다면 이 벼비고 나서 거기 녹비작물 심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벼 외에 이제 그 후에 호밀이나 뭐 보리, 밀, 또 헤어리 배치나 자운형 이런 걸 심어서 봄철에 그것도 추위에 강한 작물들이죠. 그래서 벼 뒷고루로 녹비작물을 심어서 봄에 이양 전에 일주일 전에 로타리 해버리면
이 녹비작물은 분해가 빠릅니다. 일주일 다 분해돼서 벼를 심으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양분으로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벼를 영년 연작하더라도 이 가을에 녹비작물만 심어주면 윤작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윤작 체계 중에 뒷구로로 녹비작물 심는 것도 윤작을 인정해주고, 아니면 뭐 답전윤환 콩을 심고 그다음에 몇 년은 콩을 심었다, 몇 년은 논을 쓴다. 그것도 윤작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은 녹비작물 또 답전윤환을 윤작 체계에 인정해주는 농법입니다. 근데 과수원은 윤작이 어렵죠. 거의 영년생 대를 이어가면서도 과수를 할 수가 있죠. 사과는 뭐 50년. 뭐 그렇지만 지금 경제성을 떠나서 빨리빨리 이제 수정되기 시작하지만 계속 수량하려면 2, 30년 이상 계속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윤작을 어떻게 되느냐? 그럼 초생재배를 해야 하는 것을 윤작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과수 나무와 나무 사이 그 사이에는 이 풀이 자라고 있으면 그걸 윤작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일시적으로 그 생육 초기에 풀 잡초 제어가 어려서 거기서 잡초 방지를 멀칭을 했다. 그래서 방초망을 씌웠다. 또 부직포로 다 막아놨다. 그러면 그 수확 끝나고 나서 다시 걷어내서 잡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나서 봄철에 다시 이 부직포 멀칭하는 건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까지 유기재배는. 그렇지만 영년 연속적으로 그 멀칭만 계속 해놓으면 유기재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무농약은 윤작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작 안 해도 그건 인정은 납니다. 그래서 유기재배는 반드시 윤작해야 된다 해서 윤작을 해야 되는데 과소는 초생재배를 윤작으로 인정해준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관리가 불량한 유기재배밭, 이게 지금 뭔지 모를 정도죠. 이게 이 뚱딴지 돼지감자 기르는 밭입니다. 여기는 호박밭인데 이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잡초지어 어렵죠. 여기가 지금 매실밭입니다. 매실밭인데 이 풀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쪽도 매실이 있습니다. 고랑고랑 있는데 이쪽에 나무를 좀 걸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과수원 조선 이렇게 해놓으면 수량을 올릴 수가 없죠. 이거 수확 작업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가지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 못하면 수량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번 흔드는 말씀들은 유기재배 돈이 안 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본인들 탓은 얘기를 안 하고. 노동력 투입이 일반 관행재배보다 투입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관행은 제초되어 버리면 간단한데 제초를 못 주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인력으로 제거를 해야 되죠. 바통의 비옥도. 논에 비해서 바통은 산화토양이다. 논토양 비옥도와는 다르다. 밭은 산화토양이죠. 산소가 직접 토양 표층에 접촉이 됩니다. 유기물 함량이 적은 점은 논토양과 비슷하다. 비옥도가. pH, 수소요 농도죠.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뭐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칼슘, 마그네슘, 석회, 고토 함량은 적지만 알맞은 상태에 근접한다. 밭토양은 또 칼륨과 유인산의 함량이 많다. 이게 밭토양은 이게 많습니다. 유인산 함량이 많은 건 오히려 밭토양에서 불릴 수가 있습니다. 토양 검정 통해서 양분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유기농업에서는 무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에서는 반드시 토양 검정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 검정 받아서 그 검정된 12처방대로 10일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친환경 농업의 기본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재배 토양. 그래서 시설 토양의 가장 특징은 강우 재배, 강우 차단 인공 관수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 하층 토로 이동하는 수분이 없습니다.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만 정확하게 근권부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용탈이 없습니다. 근데 시설은 또 의도로 다비 재배를 합니다. 연작을 하니까 뭐 1년에 3번씩, 4번씩 같은 작물 또 연작합니다. 엽채로부터 뭐 3번씩도 수확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농사짓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뽑아 먹는데 걸어먹으면 안 되지. 의도적으로 다비 재배를 합니다.
근데 용탈이 없으니까 토양 표층에 다 집적됩니다. 이게 염료농도 과잉이 돼서 오히려 작물 생육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토양의 가장 큰 문제가 염료 집적이다. 또 돈이 되는 경제성 있는 작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양분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 혼자 독성을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없어집니다. 몇 가지만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나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럿이서 겸상을 하면 반찬이 골고루 없어집니다. 이 밭토양도 똑같습니다. 같은 작물만 계속 재배를 하면 결국 그 특정 작물이 요구하는 그 성분만, 그 양분만 많이 수탈되고 요구도가 적은 거는 토양에 계속 축적됩니다. 시비는 계속 같은 양을 시비해줍니다. 그러면 부족된 건 계속 부족하고 남는 건 계속 남아 들어갑니다. 토양이 오히려 독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미생물이 증가와 가스장애, 또 특정 작물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유해 미생물이 거기 계속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토양 미생물상도 계속 유해 미생물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연작을 하다 보면. 또 시설은 1년 내내 재배가 되다 보니까 온실가루이나 뭐 여러 가지 유해 또 해충들이 1년 내내 거기서 기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하고 다른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설 토양은 노지하고 다른 환경이 주어진다. 공기 환경, 토양 환경, 수분 환경, 광 환경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 농업인들은 시설 재배도 일반 노지 생각하고 그냥 짓습니다. 하늘이 짓는 식으로 짓기 때문에 수량이 안 나옵니다. 결국 시설은 비나 가려주고 또 겨울에 온도나 올려주고 이런 정도로만 쉽게 알기 때문에 시설 재배에서 수량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 재배는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그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수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노지하고 다른 특이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부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환경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설은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량을 급속히 올릴 수 있습니다. 노지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별도로 공부하고 견학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해보고 전문가 데려다 한번 또 컨설팅도 받아보고 그래야만 만족할 수량을 올리죠. 그냥 노지처럼 그냥 하늘이 줘주는데 물이나 주고 뭐 이러면 수량 안 나옵니다. 이건 시설재배 토양 이제 표시한 거죠.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유기재배 도마도 농사질 때 했던 방법인데 지금 도마도도 보면 다 하엽이 다 누렁잎이 젖어 있습니다. 누렁잎이. 하엽이 영양이 부족한데 저는 지금 이게 5단 재배인데 상엽이나 하엽이는 다 영양이 푼 겁니다. 농을 걷어낼 때까지 떡잎이 다 생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도마도는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나무가 싱싱하면 도마도도 맛있습니다. 과실. 나무가 불량하면 거기 달린 과실이 다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수량과 품질은 이 나무가 얼마큼 강하게 자라느냐가 좌우합니다. 이건 복분자, 이건 채소 재배, 이건 과수 재배죠. 그래서 복분자인데 이분도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포도, 과수원 사이에 이 시설 포도 가운데 이제 콩을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 재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재배가 되는데 중요한 건 환경 제어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야 대상 작물에 맞게 환경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는 분은 수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과수원 토양. 과수원 종류에 따라 좋아하는 토성이 다르다. 과수는 거의 1, 2년 재배하는 게 아니죠. 채소는 나머지는 딴 데서 재배하면 되는데 과수는 0년 연장입니다. 대를 내가면서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양에 맞는 그 수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토양의 3상, 과수, 우량과수는 고상 50, 기상 10 이상, 기상이 10 이상이 됩니다. 차지하는 불량과수는 고상 60 이상이거나 기상이 10 이하를 차지하는 곳에 분포했다. 기상이 10 이하면 통기성이 나쁘다. 또 물 빠짐이 나쁘죠. 통기성이 나쁘다 보면. 습효를 받기 쉽습니다. 고상이 60 이상이면 토양이 단단하고 과수의 뿌리 뻗음이 나쁘다. 그래서 고상은 토양이 단단하고 과수 뿌리 뻗음이 나쁘면 결국 수량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시설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설은 1년 내내 재배하니까 거기 농기가 수시로 나왔습니다. 또 시설은 원예 작물을 재배하니까 작업 기계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농작업을 다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이 자주 드나듭니다. 또 1년에 몇 번씩 재배하다 보니까 농기계도 여러 번 드나들죠. 그래서 농기계 답합, 또 이 재배자의 답합에서 토양이 다 다져집니다. 아주 토양 물리성이 나쁩니다. 게다가 염류도 또 과잉 집적돼 있죠. 그래서 시설 토양은 아주 불량합니다. 노지 같으면 뭐 한철 농기계에서 답합이 다져져도 겨울 되면 또 얼었다 녹습니다. 한번 얼었다 녹으면 토양이 부풀어지죠. 부풀어서 표층이 어느 정도 통기성이 다시 좋아지고 회복이 됩니다. 시설은 10년, 20년 얼었다 녹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년적으로 토양이 답합에 의해서 계속 물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 토양은 물리성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경, 굴삭기, 신경쟁기 이런 걸로 해서 신경을 한 번씩 해주기나 하고 또 아니면 이 기피화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 논도, 시설 토양도 또 유기물을 많이 넣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깊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개량을 하고 또 객토도 좀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시설 토양은 잘 객토는 잘 안 합니다. 대신 담수도 해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과선토양, 이건 사과밭인데 이거는 지금 뿌린 게 보르도입니다. 석회 보르도. 이건 유기농부에서 허용 자재지만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이 빈도를 자주 해서 뭐 토양에 여기 이 석회나 구리 성분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토양에 침적되면 좀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지만 굳이 뭐 권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과밭 가면 거의 이렇게 많이 석회보를 많이 살포합니다. 여기는 지금 작물이 매실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관리가 좀 불량한 요걸 표시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과수원 토양이기 때문에 이 목건성 작물이 이 작물의 그 과실을 수확하면 과수원, 초본성 작물을 수확하면 시설을 재배하면 이제 시설 채소, 또 노지밭 같으면 이제 채소 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3장 친환경 농업. 이제 친환경 농업은 아까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하는 법률, 그래서 줄여서 친환경 농업법이라고 했죠. 그 법에 제정되어 있는 친환경 농업입니다. 거기에는 관행농업 구별을 합니다. 거기는 관행농업,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이 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이건 인정 안 하죠. 유기농업에서는 이것만 인정을 합니다. 이 친환경 농업, 무농약 요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여기 보면 농약, 비료, 유기농 자재 다 사용되고 여기는 비료와 유기농 자재, 여기는 유기농 자재만 사용되죠. 친환경 농업은 비료가 권장 11항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무농약까지 인정이 나지만 친환경 범죄는 요거고 유기농 범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물, 양분, 종합관리, INM이라고 그랬죠. INM. 그래서 작물, 양분, 종합관리. 작물, 양분, 종합관리 태동. 화학비료의 과다 시비는 염류질적, 토양 산성화, 지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채소 재배지에 인산 함량이 많이 축적. 아까 설명드렸죠. 유효인산이 많은 건 작물성에 오히려 불리하다. 표준 11량 이상의 비료를 계속 시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염류질적은 수량금속, 분질저하, 질산염, 용탈, 지하수 오염이 된다. 그래서 1980년대 미국에서 저투입 지속 농업, 로우 인프트 서스테이너블 어그리컬처에서 이 저투입 지속 농업이 대두됐다. 1990년 2년 아젠다 21 이거는 지구환경실천 강령에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업 부분은 식량 증산을 위한 식물 영양분의 공급이라는 기본 이론은 작물, 양분, 종합관리
INM에 의해서 이제 수렴을 했다. 이거로 다 수렴이 됐다. 그래서 작물 양분 정확 관리가 친환경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트위치 성노 LISA는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나 정밀 농업, 합리적 농업 등의 농업 형태로 발전하였다. 작물 양분 정확 관리 이론. 체정량의 비료를 시비한다. 체정량. 그래서 시비 청소 받아서 거기에 시비 처방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탈, 유실, 탈지량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담수도 권장을 안 합니다. 그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작물이 제대로 흡수 이용하여 작물 양분 효율을 높인다. 그래서 흡수 이용해서 또 흡비작물을 재배해서 염류 농도를 좀 낮춰주죠. 그래서 이 3번에 이 소음 제목에는 소량, 목표 수량에서 결정되는 필요 양분량을 고정시킨다. 과다로 소비되는 손질량을 감소시켜야 된다. 비료의 흡수 이용률을 높여서 시비량을 줄여나간다. 이게 작물 양분 정확관리 이론입니다. 다음에 IPM 병충해 관리 정확관리. 여기 친환경 범죄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기농업에서는 이거 인정 안 됩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병충해 정확관리. 인터그레이티드 페스트 매니저먼트. 그래서 병충해 관리.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을 금지하고가 아니고 최대한 줄이고 이용 가능한 방제법을 적절히 하여 병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역 체계다. 그래서 농약사는 거의 절제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사용하고 그 외에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도 가장 적정한 양만 사용하고 남용을 안 하죠. 다음에 제4장 유기농업의 기본 이론과 목표. 이제 유기농업으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기농업은 농장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토양의 무기양분 원점 인증. 요거를 아까 설명한 거죠. 요 설명인데 잠깐 요거를 이제 다시 또 한번 소개한 겁니다. 지속가능 농업 형태이다. 유기농업의 이론과 목표입니다. 유기경종. 유기농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유기경종, 유기축산,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토양의 비옥도와 작물 활동의 증진, 유지를 위한 방법이다. 독과작물, 녹비작물, 식물성작물을 단연간 윤작한다. 모든 토양 투입, 대비나 구비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맞게 유기경종이나 유기축산의 부산물로 나온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순환농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독과작물, 녹비작물, 식물성작물, 윤작, 또 토양 투입하는 퇴비나 구비는 퇴비는 이적으로 이제 맞는 구비는 이 축분이나 이런 종류죠.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맞게 유기경종이나 유기축산물의 부산물로 나온 것을 사용한다. 병해충 잡초 방제, 알맞은 작물과 품종 선택, 적절한 윤작, 기회적인 경우, 천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보금자리 등을 제공한다. 천적 서식지를 만들어야 되죠. 침식을 막는 토양 완충지대, 농경 산림, 윤작 작물 등을 사용해서 생태계 다양화를 유도해야 된다. 화염을 사용한 제초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은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이나 논두렁 이런데 그 화염 제초를 이용해서 그 제초하는 건 인정을 해줍니다. 가장 인정해주는 건 경계지, 이 논두렁 이런 데는 논두렁 밭들은 예초기를 이용해서 예초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바닥 여기는 주로 우렁이나 또 오리 이런 걸로서 제초해 주는 거를 이제 권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두렁이나 이런데 유휘지는 예초기를 이용하든지 화염 제초 하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경유를 이용한 휴대용 메고 다니는 화염 예초기가 있는데 일부 지역은 LPG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줄을 길게 해서 도치란프로 해서 거대하게 이제 화염 제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기농업 작부 체계와 재배 방식, 유기경종을 학비료, 합성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있다. 유기농업이죠. 유기농업 중에 이제 경종, 축산이 있는데 유기경종은 학비료, 유기합성농약, 항생제 사용 금한다.
유기형종에서 자꾸 생기는 작물 간의 타감작용을 응용하고 토양 피복도를 증가시키며 병해충 발생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 타감작용을 응용한다. 식물마다 타감작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 외에 다른 종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감물질을 분비합니다. 알레로파시라고 합니다. 타감작용. 그래서 타감물질을 분비합니다. 유기산이나 또 여러 가지 발화억제 물질, 뭐 페놀화합물 이런 거를 분비해서 다른 종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종끼리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죠. 그 물질 분비하는 기관은 주로 뿌리, 아니면 또 식물체, 그 유체들, 낙엽이나 이런 유체에서 분해되면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을 이용해서 잡초 방제를 아니면 잡초 방제가 아니라 이 잡초나 또 병해충 제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양 비옥도를 증가시키고 병해충 발생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